임성근 전 부장판사와 관련된 탄핵 각하가 됐고 헌재 결정입니다. 재판관 5대 3의 결정이 나왔고요. 이 최종 결론은 왜 이렇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그 배경을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께서 일단 이 어떤 결론이 나기까지의 과정이 굉장히 길었거든요. 헌재 판단이 이제 오늘 나온 것이고 이 최종 결론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신다면 일단 총평을 좀 해주시죠. 어떻게 평가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번 재판 자체가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었던 것이 이제 올해 2월 4일에 헌정사상 최초로 이 법관이 탄핵이 된 겁니다. 네. 그리고 이 탄핵이 왜 의미가 있는 것이냐면 원래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한쪽의 권력이 집중이 되면은 굉장히 부패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삼권 분립이라고 해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이렇게 권력을 나눠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행정부는 이제 정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입법부는 국회, 그리고 사법부는 법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 판사를 국회에서 탄핵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사법권에 대해서 어떻게 본다면 굉장히 이런 독립성을 침해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해서 이것이 어떻게 뭔가 조금 찍어 누르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던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이것이 법적으로 어떻게 볼 수 있는 것이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 이번에 이 헌법재판소에서 이 부분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많은 쟁점이 됐었고 이 각하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지금 각하 결정이 나왔지 않습니까? 각하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이유가 이 임 전 판사 같은 경우에 3월에 이제 퇴직을 했기 때문에 이미 그만뒀기 때문에 파면 결정을 뭐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판단을 내린다고 해서 파면 결정을 다시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렇다면 이게 소송에 이익이 없다라고 한다면 부적법 각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각하라는 것이 기각이나 인용은 이 링에 올라가서 싸우는 것이라고 본다면 각하는 링에도 못 올라가는 겁니다. 링에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번 각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소의 이익이 없기 때문에 아예 링에 올려볼 필요도 없다. 인용 각하를 따져볼 필요가 없이 각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본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이게 이제 판결문이 나오면 어떤 부분이 조금 더 자세히 나올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어떤 파급이 있을지 조금 더 지켜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창석 평론가께서 평가해 주신다면 어떻게 평가해 주시겠어요? 이게 지금 결국에는 김성수 변호사님의 말을 봐서 제가 질문을 드리면 요약하자면 이미 그만뒀기 때문에 이것을 뭐 심리하고 말고도 할 일이 아니다. 즉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인데 그러면 그 사법농단과 관련된 그거에 대한 판단은 오늘 없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내용적인 측면이 아니라 지금 이 징계를 내릴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내용을 좀 차치할 수 있는데 저는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참 헌재가 좋은 명분을 만들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관련해서 가토다스약 산케이 지국장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라는 가이드라인을 당시 박병대 대법관과 그리고 김기춘 비서실장이 공관으로 불러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명령을 하달했고 그거를 수행했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럼 정권에 줄 서서 견제와 균형이 완전히 무너진 상황에서 정권의 입맛대로 판결을 유도하고 흔히 말하는 언론 플레이를 하려고 했었던 것.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임종원 처장 같은 경우는 명예훼손이 성립이 안 된다라고 하면 청와대에서 섭섭할 수 있으니 그 부분은 수정해달라고 또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견제와 균형이 완전히 무너진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상징적인 재판이기 때문에 설령 퇴직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잘못된 재판관이었고 앞으로 재판관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사인을 줄 수도 있었던 판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퇴직했기 때문에 아무 의미 없다라는 좋은 명분 하나 가지고 그냥 이렇게 내버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슬프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쌍용차 판결 같은 경우는 경찰이 무력으로 진입했다라는 문구를 삭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권력의 남용에 대해서 용인하거나 또는 정권의 입맛대로 또 한 번 따랐던 부분의 재판을 또는 그 재판관을 용인해준 처사나 다름없거든요. 그러니까 제 식구 감싸기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판결인 것이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은 현 정권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차기 정권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정권이 나쁜 마음을 먹고 재판관을 불러다가 이런 일을 해달라고 시키고 정권에 유리한 대로 시키고 나서 그 사람이 퇴직이나 파면이나 탄핵 소추를 발의된다 하더라도 그 전에 퇴직해버리면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나 선례를 남겨버린 겁니다. 그러면 판사들이 앞으로 그냥 정권이 시키는 대로 나의 승진만 생각하고 움직이면은 그냥 이대로 정권에 줄 서는 판사들이 앞으로 또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좀 저는 비겁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그런 판결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평론가님께서 해주셨는데요. 오창석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이 가이드라인 부분을 조금 더 이 구체적인 혐의를 조금 더 짚어보면은 그동안 국회는 임 전 부장판사가 명백한 재판 개입을 했다. 이러면서 탄핵을 주장했고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아니다. 이게 선배 법관으로서 재판부에 좋은
조언을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핵심 쟁점이 무엇이었는지 짚어주실까요? 네, 지금 이제 평론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혐의가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이제 임 전 부장 판사는 이게 그냥 선배 판사로서 이렇게 좀 조언을 해준 것인지 개입을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고 국회 측에서는 이게 굉장히 조금 위헌적인 행위로 볼 수 있는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이기 때문에 탄핵 소추가 되는 것이 정당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이 판단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것을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볼 수 있는지가 굉장히 좀 쟁점이 될 수가 있었고 예. 이게 형사 사건으로도 이제 별도로 진행이 됐었는데 네. 형사 사건에서는 이 부장판사, 이 임 전 부장판사의 이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예. 이것이 이제 남용이라든지 뭐 직권남용 이렇게 될 수가 없다라고 봐서 무죄가 1심, 2심에서 선고가 됐고 지금 예. 상고심에서 이제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예, 예. 그래서 그것들이 어떻게 또 이제 헌법재판소 판단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느냐 이런 것들도 조금 관심사였는데 네. 우선은 각하라고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이 판결문에 이런 부분이 어떻게 뭐 적시가 되어 있을지 뭐 만약에라도 이 부분을 검토를 했다라면 뭐 법원에서는 어떻게 볼 수 있다 이렇게 기재가 돼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9명 중에 5명이 각하 의견이었고 예. 나머지 4사람은 다른 의견이었기 때문에 네. 이 4사람의 의견도 만약에 이 판결문에 기재가 좀 자세히 된다고 한다면 그 부분도 여러 가지로 조금 많은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법관 탄핵 심판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많이 화제가 되고 이슈가 되고 관심이 갔습니다만 헌재의 결정은 일단 선고가 불가하다라는 결론이 내려졌고요. 아까 저희 이제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했던 이유가 결국에는 이 결론이라는 것이 파장을 낳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있을 판결이라든지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파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이 법관 탄핵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이것을 네네네. 헌재에서 한번 판단을 해준다는 것이 굉장히 조금 좋은 가이드라인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게 법관을 탄핵하는 것이 자주 있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삼권 분립이 명확히 지켜져야지 한쪽 권력이 더 좀 비대해지지가 않고 부패하지가 않습니다. 예. 그런데 만약이라도 국회에서 이런 탄핵을 굉장히 손쉽게 할 수 있다라고 본다면 네. 그렇게 된다면은 법원에서도 이제 사법부 독립성이 없어지겠죠. 예. 판단을 함에 있어서 국회에 오히려 눈치를 볼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탄핵 소추가 자주 있어서는 되는 일이 아니고 예. 이게 또 만약에 가이드라인 선례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한 10년, 20년 있다가 그 다음에 또 탄핵 소추에 이런 사건이 있었을 때는 이 10년, 20년 전 거 그게 과연 지금 현재의 상황에 맞느냐 이것 자체도 쟁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게 꼭 가이드라인이 나오는 것이 뭐 나중에 이제 후에도 굉장히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만 단정할 수는 없고 그리고 탄핵 소추 자체가 자주 돼서는 안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 큐브는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변호사,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